해서 한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그 강사님께 답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손 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고인돌, 예. 고인돌에 대해서 아까 원판 밑에 기둥을 4개 이야기했었죠. 제가 처음에 고인돌을 접했을 때는 2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2개가 먼저 원행인지 아니면은 4개가 원행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한 문명이 아까 3500년 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옥룡 그런 뭐랄까 유물이 출토되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나눴을 때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 거기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 노화 지역에서 이 옥 있죠? 옥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약간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 실을 뽑아서 이렇게 거는 이제 옥결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결이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흑룡화 유적인데, 흑룡화 유적이 BC 6300년입니다. 이제, 요 흑룡화 유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보구문화가 있어요. 좀, 이게 전문적인데, 약간 BC 한 5700년쯤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화 됐고요. 그러니까 이때 옥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옥결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가공이 잘 된 겁니다. 예. 우리 반지보다는 좀 크고요. 반지보다는 좀 크고 팔찌보다는 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면 요 정도에서 직접 보면 참 좋은데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요. 시신의 가슴이나 이런 데 옆구리. 그러니까 주렁주렁 매다는 겁니다. 어디 흑룡화에서 나와요? 예, 제일, BC 6300년이 제일 오래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옥 문화가 제일 먼저 발달했는데, 옥이 나오려면 반드시 옥의 생산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황하유역에는 옥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옥이 나오는 것은 경옥하고 연옥이 있는데, 경옥은 곤륜산 지역, 우리 호탄이라고 부르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연옥은, 요동반도 우에, 예, 요동반도 우에, 거기서 나옵니다. 수함이라고 부르는 곳. 근데 이제 이 수함이 어디냐면 이렇게 요동반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됐으면, 요동반도가 이렇게 됐죠? 여기가 수함입니다. 그리고 이 흑룡화가 나온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이에요. 근데 이 수함 옥이에요. 뭐 확인이 다 된 거니까. 옥은 고유한 그 원자 기호가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금방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성문안리에서 나온,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주 고산리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주 고산리 유적이 BC 12000년경입니다. 물론 옥이 그때 쌓은 거 아니고요. 어디는 좀 늦었는데. 근데 이 고성 문암리 거와 제주 고산리 옥도 똑같은 수암옥입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이 일정 부분 형성됐다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홍옥 좋아하는 홍옥. 할렐루야. 네, 홍옥을 중요시하냐면 홍산 문화가 BC 3500년에 형성됐는데 그때 옥은 이 옥결이라든지 옥환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상징화됩니다. 거북이, 뭐 봉황, 뭐 이런 것들이요. 수많은 상징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사고구조가 다양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이 완벽하게 최초로 이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무덤이 그냥 이렇게 돌판에다 그냥 사람 놓고 또는 자갈 놓고 그냥 이렇게 덮은 건데 이 홍산 문화가 최초로 돌을 깎아가지고 사면을 만들고 시신을 놓고 위에 돌을 탁탁 덜었다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처음으로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을 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인돌은 4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최초의 천하사방에 나의 영혼의 공간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중국에 같은 신석기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는 이제 돌무덤이 없으니까 그러면 흙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흙무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신을 담기 위해서 흙을 다질 거 아니에요? 다져놓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면 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죠? 여기 이제 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석기 때 얘들은 곽을 다지지를 않았어요. 그냥 파서 시신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나무로 이렇게 곽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석기 때 중국에는 나무로 곽을 만든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500에서 2000년 앞서 있는데, 이때 이미 돌로 이렇게 곽을 만들고, 그죠? 시신을 놨다는 것은 영혼관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홍산 문화를 중요시하는 게 종교 문화가 최초로 발생했기 때문인 겁니다. 종교 문화가 발생을 하려면 영혼관념이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뺏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왜 두 개가 나오냐? 두 개는 좀 특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하늘과 통하는 지역에 주로 두 개를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통천문의 역할을 하는 고인돌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고인돌의 기본은 네 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또. 아까 코어 컬처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문화의 코어 컬처를 한 번만 더 얘기해 주고요. 우리 것만 또 소중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인류는 하나에서 출발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인류의 어떤 코어 컬처는 뭘까라고 하고, 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거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거 뭐 엄청나게 철학적인 거라서. 왜냐면,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 한국인들의 이렇게 문화 속에 들어가면 중심적으로 변하지 않는 문화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편성을 갖죠. 중심에서 이렇게. 누가 창조를 했던. 저는 지게 문화 같은 것도 상당히 이 오래된 우리 중심 문화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게라는 게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요. 아이를 안아서 키우느냐, 등에다 업어서 키우느냐 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안아 키우는 데에서는 보따리는 나와도요, 지게는 안 나와요. 그 문화가 이상합니다. 근데 아이를 업어 키우는 데는 지게가 나와요. 멕시코나 이런 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 문화가 일반화됐잖아요. 작대기 들고.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을 막대기 든 놈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까우리 빵즈라고. 고구려 사람들은 어디든 다니든 지게 놓고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아마 독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아니면 뭐 짐승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 하나는 지게를 지어야 되니까 늘. 그러니까 작대기 들었으니까 작대기 든 놈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우리가 또 없잖아요. 업어. 이렇게. 중국인들은요, 이렇게 안 업습니다. 한번 보세요. 중국에 다 앉죠. 네. 엄마가 안아요. 근데 우리는 등에 업어요. 그래서 이게 보자가 없는다는 뜻입니다. 없는다. 이렇게 사람 등에요, 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대기로 이렇게 싼다해서 강보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이런 한자는 우리한테 나오는 거랑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내면 있을 것 같아요. 또, 술 처먹고 갤갤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문화적 동질성. 그것은 단순하게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 술을 마심으로써 하는 행위. 그게 무지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누구나 어린아이고 하던 그 행위 때는 술잔을 놓고 먹고 무엇인가 자기 한마디 하고 같이 어울려서 쳐야 되는, 신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니까 아마 그런 문화들이 아마 우리의 술 문화 같은 걸 형성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인류 문화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사랑이죠. 뭐. 아까 복에 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인류 문명의 진보의 과정을 보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고, 신석기 시대 후반에 옥 문명이 시대가 됐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기원전, 예를 들면 흑룡화 문명을 과연 신석기 시대 후반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말이죠. 신석기 시대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러면 옥 문화가 시작된 것은 돌 문화에서 어느 날 옥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은 돌을 뭐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출한 것인지에 대한 무슨 그 내용이 좀 있나요? 그 옥의 발견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실 돌 속에 옥을 채취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암석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옥을 발견해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는 옥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옥광이라는 게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옥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암석의 눌림에서 생겨날 때 대부분 암석, 동굴 같은데 우연히 무슨 깨져가지고 동굴 속에 그게 나오지 않는 한 옥광맥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옥은 딱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뭐냐? 녹송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이 돌의 겉에 약간 푸르른 게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왜 썼는지, 이건 이제 추리예요. 그건 제가 추리한 게 아니라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추리한 겁니다. 왜? 대체적으로 이 녹송석이 흘러나온 형태의 그 광석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요.
실제. 그러면 왜 그랬냐? 이게 아름답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주로 불구덩이 옆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왜냐면 화덕 근처에서 발견됐으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옥이 아니고요. 청동이었어요. 구리입니다, 구리. 예, 근데 구리는 자연 상태에서 다른 걸 합금을 했기 때문에 한 600에서 700도면 녹아요. 녹아. 그러니까 녹으니까 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청동을 발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과 옥의 발생 시기가 거의 이제 요새는 비슷하다고 봐요. 요새는. 이렇게. 근데 이제 청동은 그렇게 녹송석을 갖다 놓으면 바로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섬섬옥이라든지 섬섬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옥이거든. 옥의 초기 형태들이요. 그것은 그 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동을 채취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왜 그 청동이 왜 안 나왔느냐? 아마 홍동, 순동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합금을 하지 않으면 청동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청동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기 슬래거 같은 걸로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초기 그 화덕에 그 청동 슬래거들이, 그러니까 구리 슬래거들이 좀 나오는데 불순물이 많이 섞여가지고 오래 자연 상태에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괴로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중국 학자들은 아마 이 옥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구리의 발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옥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옥을. 끊임없이. 왜? 신비하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홍산 문명이 신석기 시대 후반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대의 문명으로 해서 발견된 것이 옥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흑룡화나 조보고 문명에서 기원전 지금 우리 5,000, 6,300년에 옥의 옥 유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럼 저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저기 수암에 가면 옥을 채취하는 곳이 있는데요. 수암의 좀 특징이 뭐냐면, 약간 그 절벽처럼 생긴 암벽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랜 이렇게 지층 과정으로 깎였어요. 근데 거기에 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옥을 일반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그 대만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는 이제 중국에서 장개석이 다 가지고 온 보물들이 다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청동, 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이에요. 그래서 대만에는 옥의 문화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예가. 질문을 하셨어요, 강사님. 네, 그 질문 드린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하셨던 옥이 채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가 제가 봤을 때 그 반대로 그 큰 옥은 채취하기 어렵지만 이 손가락만한 자잘한 옥들은 되게 쉽게 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오해한 게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오래된 옥의 출토지가 여기 요하 지역하고 여기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 양저 지역이거든요. 근데 양저 지역에는 BC 3,500년 넘는 옥이 없어요. 근데 여기 옥은 무지 발달된 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BC 2,300년에 아주 수준 낮은 옥이 시작돼요. 그리고 여기 BC 3,500년 홍산 문화에 옥이 어제 발견되는데 요즘에는 요 문화의 교류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잔잔한 옥들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옥이 제품이 되려면 적어도 5개월 정도의 크기의 옥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해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구슬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하나의 이렇게 상징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옥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쉽게, 그리고 한두 개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돌 같은 데 섞여 있는 옥들은 다 이렇게 작아요. 실제 보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크기로 말하면 지름 이렇게 해서 적어도 5cm 이상의 크기가 돼야지 옥결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반지가 아니라 적어도. 그래서 손가락에 낄 정도 옥은 별로 상징성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좀 커야 되니까 요 정도 크기 되려니까 쉽지 구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중국 내륙에는 그런 옥광이 없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미스테리가 옥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가 굉장히 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떡주물듯이 해가지고 그걸 기가 막히게 조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강도를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힘들이 그 뭘로 그게 딱 하나 있죠. 그게 뭘로 했을 것인가 이게 지금 미스터리거든. 딱 하나입니다. 그거 아주 쉬워요. 그래? 활입니다. 현. 활비비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활비비요. 그래서 그 끝 있죠, 끝.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니까 그렇지만 그게 회전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받아요. 그걸로 하는데 보통 중국 학자들이 뭐 이런 걸 큰 거라는데 어떤 사람은 8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옥저룡 있죠, 옥저룡. 그 주먹만한 거. 어떤 사람은 8년 걸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백날 하면 1년이면 간다. 뭐 그런데 갈았어요. 네. 근데 좀 지나면요, 이것보다 더 큰 머리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활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회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쓴 거죠. 가능한 거죠. 예. 악기가 되면 진동이 나오고 회전력은 그냥 먹힌다는 거죠. 화살 초기면 충분히 갑니다. 흑피도 얘기해 주세요. 나온 김에. 응? 흑피. 그것은 저기 개인적으로 아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학문적인 그 근거, 리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흑비 검은 건데 요즘 이제 약간의 저기 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쪽에서는 흑피가 훨씬 오래됐다는데 그건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화학적 근거가, 공학적 근거가. 다이아몬드가 10이거든 강도가. 예. 옥은 9란 말이지. 그러면 그게 강도에 따라서 보석이 결정되는 것인데, 옥의 강도가 그렇게 세는데, 그걸 어떻게 떡구멍듯이 그렇게 그게 같이 연마라는 거죠. 밀가루 하듯이 말이야. 가속도만 그렇게 나오면은요. 이 가능하다. 화강암이요. 여기입니다. 화강암이 정도가. 화강암이. 정도가 있고요. 화강암이 이제 제일 나중에 한 4.5 정도 돼서 한 5.6까지고요. 연옥이 한 4.8에서 한 5.6 정도고. 그리고 경옥이 한 7 정도 됩니다. 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일 센 게 골륜옥이 그 정도 됩니다. 7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6.5 정도 사면 되고요. 여기는 한 4.8 정도 잡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돌 자체가 네. 뭐 그러니까 화강암도 쪼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런 윤곽을 미학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보석의 기준이 5를 기준으로. 예, 5를 하고 기준으로 5를 합니다. 기준 넣으면 보석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연옥은 보석이냐 아니냐 지금도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 예, 또 다른 비치가 가장 옥 중에 제일 강도가 세죠. 경도가. 예,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은요, 그 우유에다가 담궈 놓으면 옥의 재질이 물어서 잘한다는 건 다 뻥입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김정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거 다 뻥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이 최초로 옥을 만들었다고. 재밌는. 네, 재밌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진주를 뭐 술에다, 와인에다 넣으면 녹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그래? 진주 안 녹습니다. 그럼 그게 보석입니까? 청소하려고 네. 하는 부분. 때가 벗겨지겠죠. 때 뺏기려고.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고 예. 활 쪽에 그 소제목 그게 그 청선사상에 이야기였는데 활 쪽에 고구려의 산성재단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고구려의 산상재단 가운데 가장 잘 나온 게 봉황산성에 있는 재단이 가장 잘 남아 있고요. 주로 이제 이 북방, 그러니까 해성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으면 이 산꼭대기, 이 산꼭대기라고 하는, 왜 해필이면 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산상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 지역인데, 이런 사상을 가지려면 신화나 이런 데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신화상 존재하는 것은 단권신화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단권신화는 명확하게 환웅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곰족의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신성한 하늘의 피와 지상의 생명의 피가 만나면 거기서 나오는데, 결국에 단군도 돌아가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그 삼국유사에는 산신이 돼서 돌아간다. 이것은 이 신선, 그러니까 천손 사상을 가장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구려인도 그런 사고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동방문화 문명의 상소에 코끼리 상자를 왜 썼을까요? 어디 코끼리 상자 쓴 것 같은데. 동방문명의 상소의 원리. 상소요? 상소. 그거 상과 형을 간단하게 쓰면 시간이 안 돼가 넘었기 때문에요. 왜? 아직 시간 여유 있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건 원래 코끼리인데요. 이 코끼리는 북방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남방에만 있었어요. 사실 이 북방에는 코끼리뼈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양조문화는 이 밑에는 코끼리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동시대도 코끼리뼈가 나와요.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당나라 때도 코끼리뼈가 나오는데 그 코끼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데려온 거고, 우리도 백제 때 코끼리 들어왔잖아요. 예, 그건 아니고 실제 여기 살았던 토착 코끼리들은 이 북쪽으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자가 막 만들어지고 한자가 여기 있는 족속들이 가서 여기서 지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얘기를 들었는데 코끼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늘은 눈에 보이지만 있지만 하늘에 어떤 현상 보이지 않죠. 그래서 천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땅은 구체적인 모습을 갖다서 지형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이고 형이라고 해서 상형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 그런 것을 이렇게 모은 것은 상이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형. 그래서 상형문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자는 다 상형문자입니다. 지사도 다 상형에 속하는 거고요. 그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그 사람들이 육을 숭배해가지고 그 한자의 그 발생 원리를 육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괜히 상에서 지사 뽑고 뭐 형성 회의하지만 실제는 상형이고요. 거기에 소리값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니까 형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생긴 상에다가 소리값이 만나면서 이것을 분리시키는 거야, 뜻을. 그러니까 상형, 그 한자는 형성자가 한 90%가 넘는데 그 90% 한자를 보면요. 사실은 다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찾아내느냐? 설문해자가 다 망쳐놔서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설문해자를 만들면서 자기식으로 딱 해석해 놓으니까 틀에 갇혀버리고 그렇죠. 4대가 되면서 그 속에 중국식으로 딱 갖추니까 그 원래 그 의미 있죠. 처음에 상형자가 만들어진. 그래서 아마 갑골문자가 5,000종이 되는데 그중에 2,000개도 해석을 못한 이유가 중국인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아까 그 북두칠성의 그 진짜를 북두칠성 별진짜로 했는데 왜 그 아니 북극성인데. 북극성이에요. 예. 아 북극성 진짜로 왜 네. 그렇게 표기를 한 이유가 있을까? 아니 그 이 진짜가요. 진짜. 여러 뜻이 있는데 응. 여러 뜻이 있는데 응. 뭐 왜 그렇게 표현? 조개란 뜻도 있고요. 조개란 뜻도 있고 뭐 용이란 뜻도 있고요. 또 뭐죠 있지? 또 누에란 뜻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다르니까. 근데 이게 중국 때 이제 한자로 통일하다 보니까 야야야 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해. 그래서 이 진짜가 들어간 것은 어떤 때는 용의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보면 조개 뜻을 갖고 있고요. 뭐 뜻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떤다는 겁니다. 떤다. 떤다. 예. 그래서 예를 볼까요? 해가 떨면 이렇게 쓰거든요. 해가 떨면 이거 뭐냐면 신입니다. 아침신, 새벽신. 이거는 뭐냐면 해가 뜨려고 통. 예, 그러면 아침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연현상이 떠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연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진할 때 자연현상이 뜬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떤다 그러면요. 아이벨신이라고 하죠. 이미신. 예, 아이가 거기서 떨죠. 예. 그 욕자를 할 때 왜 욕이라고 할 때 그 별점 이렇게 마디촌 쓰는 게 왜 욕이라고 생각해? 아, 그거요. 제가 얘기하려다가 거기다가 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내가 지금 욕 얘기를 쓰고 있으니까. 이 욕대는요, 조개거든요. 근데 이 조개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조개입니다. 네, 왜요? 이 바닷속에서 10개의 태양을 하루에 하나씩 띄워내니까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개가 와서 맨날 그 태양에 그 똥구멍을 빡 찔러가지고 이 태양에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저 까마귀로 돼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조개가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팍 뜨잖아요. 그래서 해가 붕 뜨잖아요. 그래서 요게 또 그 조개신이에요. 바다 큰 조개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요때 이제 바다가 쫙 갈리면서 태양이 뜨면서 그 태양이 잠들고 있는 그 용궁이 보이죠. 그때 싹 보이는 걸 우리가 신기루라고 불러요. 신기루. 그래서 요 신은 그 신자를 써요? 신기루에? 예. 이거 안 써도 되고 써도 아니 되고. 아니 그 신기루 네. 할 때 네, 조개 귀신 신자. 신자 쓴 게 아니고? 예, 이거 써요. 조개 신자.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뭐 하려고 했더니 그 조개요. 어. 이 조개는 어떤 노동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왕이 큰 조개를 가져오면 이걸 누가 선물하면 그걸로 우리 저기 뭐지? 선동단에서 이렇게 소하듯이 이 왕이 한번 쫙 커요. 그래서 그 조개를 항상 보존해 놨어요. 네. 그래서 욕 보인다는 것은 무지무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조개를 짚고 일을 한다는 노동의 표시입니다. 욕 보인다는 말. 욕바라고.
욕봐라. 뭐, 그러니까 욕봐라는 게, 저기, 일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이 중심이었는데, 나중에 지나면 그건 노비죠, 노비. 마디천 들어가서 왜 일이 되지? 마디는 손입니다. 이거 원래 손이에요, 이거 손. 이 촌자가 들어간 다 손이란 뜻입니다. 원래 글자로. 예. 우리가 이렇게 뭐, 촌 이렇게 할 때, 나무 뭐, 이렇게 할 때, 촌 이렇게 다 있죠? 촌시. 마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을이가 뭐냐면, 이게 마디처럼, 이렇게 거리에 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바로 거기 있는 곳이 바로 마을이에요. 다 옛날에. 이렇게 표시했던 거죠. 편에 보니까 이 눈금하고 이 저기 맥보는 요거 네. 요 간격을 1촌, 2촌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작다라는 의미를 상징할 때 촌자를 주로 이제 써왔다고 지금 써왔잖아요. 네. 촌자가. 그래요. 이게 우리 진맥 볼 때 손이라는 것은 원래 손에서 뭘 잡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글자에. 그래? 예. 여십자처럼 생긴 게 손숫자. 예, 손숫자예요. 그래서 열십자 손에서 무엇인가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우리가 이렇게 또우자, 두거두자 빨리 때 쓰는 게 여십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요 한자를요 저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쓴 그런 그 한자 그거 별로 믿지 마세요. 예, 그 자기들 마음대로 어제는 어디 드라마에서 그거 이렇게 나오던데 그 뭐죠 붕자. 나 어제 그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들 나와서 하는데 붕자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고기육자라서 사람이 두 명이 있으면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붕이라고. 그래서 내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네. 네? 아니 어제 밥 먹는데 무슨 드라마에서 하더라 친구 우정 하면서 어제 했었어요. 뭐 방송에서 했어. 네? 근데 이게 조개거든요. 조개. 네. 겉으로 이렇게 맞아. 그렇죠. 조개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8개 묶어 있는 단위. 그래서 뭉쳤다. 한 틀.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원래는 사람에다 쓰던 거 아니었어요. 네. 우리 붕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거 뭐냐? 뭉치자. 네. 동사입니다. 동사. 뭉치자. 나중에 화폐 단위로 쓰이죠? 일붕. 일붕. 예. 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우리 그 무의식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그 잃어버린 원형 문화를 잘 일깨워주신 오정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좀 청원해 주시고요. 저희 전통적으로요, 매 강의 때마다 강사분께서 강의를 잘 하시는